Pangyolab. 안녕하세요. 저는 팡요랩의 전민영입니다. 저는 팡요랩의 노승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하는 날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 알파고 논문 소개 때 저희가 강화학습을 이제 기회 되면 차근차근 그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강화학습을 주제로 하는 긴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삼은 컨텐츠는 그 유명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데이빗 실버의 강화학습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이제 직접 듣기 어려우신 분들, 아무래도 영어로 쭉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거나 아니면 좀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한 강 한 강을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쉬운 말로 또 우리말로 잘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강, 강화학습이 무엇이고 그 기본 개념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강의인데요. 한 몇 번 정도 해야 전체가 끝나나요? 한 8장까지, 그러니까 총 8번만 하면은 중요한 내용은 다 커버하고요. 이제 뒤에 이제 응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보면 총 10강, 네, 총 10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의 대장정의 시작.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저는 강화학습을 잘 모르지만 저번에 알파고 논문 리뷰에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관심이 생긴 뭐 학습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오늘도 이 강의를 직강으로 듣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간 설명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공간은 저희 회사에서 게스트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맞이해서 뭐 미팅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인데요. 여기 공간이 오늘 비어 있어서 주말인데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이에요. 카메라도 좋아졌죠? 네이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원본 영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데이비드 실버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절대 그만큼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들, 너무 제가 판단이게 디테일 같다고 생각되는 거는 과감히 좀 스킵도 할 거고요. 대신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강의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의 Introduction, 소개입니다. 오늘은 사실 강화학습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문제 세팅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아마 수학적으로 뭐 어렵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좀 편한 마음으로 대학교 교양 수업 듣는다는 느낌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강화학습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강화학습 에이전트 안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또 강화학습 안에서 존재하는 문제들,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계학습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계학습에는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개의 교집합이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 가장 큰 원이 머신러닝이고요. 기계학습. 그 안에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둘 사이에 공통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강화학습은 기존 지도학습과 다른 방법론이다.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머신러닝 패러다임과 강화학습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강화학습에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슈퍼바이저는 없고 리워드 신호만 존재해요. 보상, 리워드는 보상이고요. 슈퍼바이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이걸 하면 최고야. 너는 이 상황에서는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게 이제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 에이전트가 그냥 리워드 신호만 받으면서 점점 좋은 길을 찾아나가는, 좋은 방법론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없다.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다른 점이겠죠. 근데 리워드를 주는 행위는 네. 지도자가 답을 알려주는 행위와 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네. 근데 뭐 많이 다른가 보네요. 배우다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리워드는 사실 저희가 목적하는 바예요. 우리 에이전트가 이걸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걷는 로봇을 만들 때 안 넘어지고 잘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네. 이 목적을 정해주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해주는 일이고 리워드를 사람이 잘 정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로봇이 잘 걸으려면은 앞으로 10도쯤 기울어졌을 때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야 하고 옆으로 넘어지려 할 땐 그쪽 발을 내밀어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도자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너가 리워드를 많이 받을지는 안 알려주고 네. 그냥 너가 알아서 리워드를 받는 거를 맥시마이즈 해봐라. 네. 무수한 환경에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론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좋게 들리는데요. 왜냐면 지도를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를 때는 만약에 강학습을 해서 리워드를 한다면 사람도 못하는 거를 컴퓨터가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알파고도 사실 슈퍼 휴먼에 도달했잖아요.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이. 근데 그 말은 사람이 알려주면 절대 슈퍼 휴먼이 될 수 없어요. 커제와 이세돌이 합심해서 알려줘도 그들을 넘어설 수는 없는데 강화학습은 이제 슈퍼바이저가 없이 그냥 순수히 이 학습 방법론으로서 그거 이기는 확률을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폴리시를 찾아냈기 때문에 알파고에서도 보셨듯이 사람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 사실 사람 좀 더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뭐 옵티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도메인에서 서브 옵티멀일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 1등도 사실 그 도메인에서 옵티멀이 아니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제가 강화학습을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 없이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게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는 것 같아요.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피드백이 늦어질 수 있어요.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워드가 결국에는 피드백일 텐데요. 리워드가 내가 뭔가 좋은 액션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액션을 했는데 10분 후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10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액션들을 했을 텐데 어느 액션이 그 보상을 딱 야기시켰는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강화학습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리워드가 이렇게 딜레이 될 수 있다. 피드백이 딜레이 될 수 있다. 또 강화학습의 특징이기도 하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정답을 지연시켜서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개, 고양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개라는 거를 뭐 학습 1시간 후에 알려준다던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time really matters. 무슨 말이냐?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문제 풀 때 IID 데이터셋을 가정했잖아요. IID는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이덴티컬? 아니야. 이 독립적이 뭐지? 인디펜던트 앤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가 IID잖아요. 그러니까
각 샘플이 독립적으로 뽑혀서 한 번 뽑힌 게 다음 샘플에 영향을 안 주고, 그리고 걔네는 같은 확률 분포로부터 나온 샘플들이다 가 IID인데, 광학습은 그러지 않아요. 시퀀셜 데이터예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가는 거랑 왼쪽 갔다 오른쪽 가는 거랑 다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의 순서도 중요하고, 또 그래서 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액션이 그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셋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데이터셋 안에서 뭐 우리의 모델을 피팅하는 작업일 텐데, 이거는 데이터가 내가 어떻게 피팅하느냐에 따라 받는 데이터가 계속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계속 달라져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지도 또 학습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징이고 강화학습이 가지는. 지금 강화학습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정말 많은 예시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가몬이라는 보드게임에서 월드 챔피언을 이기는 일. 뭐 우리는 더 좋은 예시는 알카고 예시를 저번에 들었었죠. 이렇게 보드게임에서도 쓸 수 있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디시전을 내리면서 시퀀셜한 데이터 속에서 이윤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윤이 리워드인 거고,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게 하는 것도 강화학습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잘 걷게 할지. 넘어지면은 마이너스 10의 리워드를 주고, 안 넘어지면 1초마다 1의 리워드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세팅해 놓고 계속 걷게 하면서 혼자 배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배우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이제 차차 열강을 통해서 알아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타리 게임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강화학습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들인데 넘어가고 예.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차이가 어떤 건지를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제 용어 하나하나 앞으로 저희가 10강 동안, 10강 동안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용어가 흔들리면 끝나거든요. 더 이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잘 잡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용어, 리워드가 나와요. 리워드. 보상. 강화학습의 전부죠. 그래서 리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리워드는 스칼라 피드백 시그널이에요. 무슨 소리냐? 숫자 하나예요. 숫자 하나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RT라 돼 있죠. 아래 스몰 t가 돼 있는데, t는 타임 스텝이어서 t번째 타임에 RT만큼의 스칼라 리워드가 주어졌다. 스칼라는 숫자 하나죠. 3.1, 마이너스 5.4, 0, 뭐 이런 리워드가 주어지는 건데, 이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리워드는 어떤 의미냐? 그 스텝 T 때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목적은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부터 한 스텝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큐뮬레이티브, 축적된 리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받는 리워드를 다 더해서 그 더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에이전트의 목적이에요. 강화학습에서. 뭐 합리적인 것 같죠? 그게 목적.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강화학습은 reward hypothesis에 근거를 하는데, reward hypothesis가 뭐냐? reward 가정이 뭐냐? 모든 목적은 cumulative reward, 그러니까 축적된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걸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목적은 cumulative reward를 극대화하는 걸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걷는 거를 잘 걷게 하는 걸 학습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리워드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강화학습이 동작하잖아요. 리워드 하이포테시스가 거기서 맞아야 그걸 문제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씩 안 넘어질 때마다 계속 플러스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마이너스 100을 준다던가, 이렇게 리워드로 표현하면은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퀄 잘 걷는 거가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건데 또 스칼라 피드백이다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고 민영님은 어떻게 리월드 하이포테시스에 동의가 가시나요? 공감이? 네, 일단은 여기에 부합을 해야 강학습으로 풀기가 괜찮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 네, 아무리 뭐 강학습이 좋더라도 어떤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맞아요. 그걸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뭔가 이 문제로 치환을 잘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칼라 피드백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아마도 벡터가 아닌 방향성이 없는 뭐 더하고 빼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벡터가 리워드로 주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값 하나. 네. 그러니까 숫자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는 스칼라 값 하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치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강화학습으로 풀기 어렵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굳이 스칼라로 치환해서 뭔가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스칼라 리워드가 하나가 딱 잘 들어맞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뭐 주식에서의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거는 스칼라 리워드 너무 명확하죠. 네. 그냥 이윤인 거고 알파고 너무 명확하죠. 이겼으면 1, 지면 마이너스 1. 네. 그냥 너무 명확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너무 벡터로 주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일을 잘하면 리워드를 받고 연애를 잘하면 리워드를 받아요. 그러면 1, 연애라는 벡터 값을 둘 다 높이고 싶은 건데 그거를 바로 강학습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내가 1에다가 가중치를 1을 주고 뭐 연애에다 가중치를 10을 줘서 1 곱하기 1 워크 에다 10 곱하기 사람 이런 값을 정하면 이제 그건 스칼라 리워드가 되죠. 그렇게 하면은 뭔가 강학습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잘하는 거 저렇게 잘하는 게 있는 문제는 그걸 이제 합치는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강화학습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볼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리워드의 예시들을 드려보자면 뭐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방금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네,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는 거에 넘어지면 마이너스, 걸으면 플러스. 아타리 게임 점수 올라가면 플러스 리워드, 점수 내려가면 마이너스 리워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저희는 목적은 시퀀셜하게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결정 잘한다고 리워드가 맥시멀 사람이 걸을 때 한순간 잘 걷는다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필요한 동작을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순서에 맞게. 네, 순서에 맞게 디시전을 해나가는 문제인 거고 이제 여기서 골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데 미래에 받을 리워드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actions may have long-term consequences. 그러니까 한번 액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나중에 올 수도 있고 리워드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은. 지금 아래 문제 도메인을 다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는 가끔은 즉각적인 리워드를 포기하면서 롱텀 리워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디하게 하면 안 되고 뭐 제가 바둑 잘 모르지만 아니면 제가 체스를 좀 좋아하니까 체스에서 내 폰 하나를 먹히는 대신에 상대 뭐 퀸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러면 즉각적으로는 안 좋아도 롱텀으로는 좋은 뭐 이런 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시멜로 이야기가 생각나는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포기하더라도 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네. 그게 더 큰 리워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강화학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도 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올 때도 있을 거니까 뭐 보드게임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어떤 수도 즉각적으로 나한테 뭔가 점수를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죠? 네. 네. 그래서 이 1강은 진짜 쉬워요. 1강은 쉬워서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리워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에이전트, environment, 그리고 observation, action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우리의 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시키는 애인 거고 뇌로 표현돼요. 이 강의에서는 그림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애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로봇이면 로봇이 에이전트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면 그 관리하는 알고리즘이 에이전트고 그러니까 뇌예요. 생각하는 애. 걔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바이러먼트예요. 걔한테 뭔가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런 모식도를 보면 이해가 편한데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아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요. 액션은 이제 행동의 단위예요. 어떤 타임 스텝 T마다 이제 액션을 하는 거고 액션을 하면은 인바이러먼트 여기서는 지구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바이러먼트가 두 가지 신호를 줘요. 하나의 신호는 리워드. 네가 한 액션은 리워드를 얼마를 줄게. 그리고 옵저베이션을 줘요. 그러니까 네가 한 액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거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 옵저베이션이. 액션, 리워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은 인바이러먼트가 그에 반응해서 리워드랑 옵저베이션을 주고 에이전트는 또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받고 다음 액션을 하고 뭐 이런 순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타임 스텝 T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일어나는 걸 또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각 타임 스텝마다 액션을 하고 에이전트는 액션을 하나 하고 옵저베이션을 하나 받고 리워드를 하나 받아요. 인바이러먼트는 각 타임 스텝 T마다 각 타임 스텝마다 액션을 받아요. 에이전트가 한 액션을. 그래서 옵저베이션이나 리워드를 뱉어줘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뭐 T는 이제 계속 하나씩 올라가고요. 뭐 화성에 탐사선이 떨어졌다. 그러면 화성이 인바이러먼트일 거고 탐사선이 에이전트겠죠.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신호를 딱 줘서 움직이면 상황이 바뀌겠죠. 에이전트가 보는 화면도 바뀔 거고 그때 리워드가 있었으면 리워드도 받는 거고 리워드는 뭐 사람이 정해줘야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있다. 그 둘은 액션, 리워드, 옵저베이션으로 상호작용한다. 이제 조금씩 수학 비슷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히스토리는 역사,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에이전트가 한 것들을 그냥 쭉 적용하는 건데 먼저 O는 옵저베이션, R은 리워드, A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오른쪽 아래 첨자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옵저베이션 1을 받고 리워드 1을 받아서 액션을 A1을 했다. 그렇게 세 개가 페어가 돼서 계속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H로 표현하고 HT는 T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의 기록이죠.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괜찮아요? 그냥 별거 없죠. 그냥 히스토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제 히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히스토리를 보고 액션을 정하고 인바이러먼트는 히스토리를 보고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방출하고 보내주고 에이전트한테. 그리고 이제 거의 리워드만큼이나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스테이트예요. 히스토리는 사실 많이 안 쓰여요. 히스토리는 개념 설명에서 나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는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내가 뭘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들을 근거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들이 스테이트고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고 인바이러먼트도 자기가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뱉어줘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숫자들이 스테이트고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고 두 개가 같은 거인가요? 뭐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별도의 개념인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테이트는 그냥 저는 이제 누구의 스테이트를 말한 건데 스테이트 네. 자체는 어쨌든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정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격식 있게 얘기하면은 스테이트는 히스토리의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게 보이지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과거를 보고 하겠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네. 과거의 일부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 보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어쨌든 히스토리 안에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히스토리의 함수다. 스테이트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제 스테이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스테이트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가 있잖아요.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는 뭐 여기 첨자는 STAE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바이러먼트의 이거 발음이 그냥 환경이라 할까? 환경이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는 뭐 환경이라는 말을 섞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표현형인데 다음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바이러먼트가 그러니까 환경이 다음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 계산해주는 게 환경의 역할이잖아요. 그 둘을 계산하는데 쓴 모든 정보들 이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는 에이전트한테 보통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이해가 가셨나요? 넥스트 틱에서의 뭐 리워드나 옵저베이션이나 넥스트 틱의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게 그 전에 틱의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is visible, it may contain relevant information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에이전트한테 보이더라도 네. 뭐 너무 쓸데없는 숫자까지 다 보여서 네. 예를 들어 10개만 필요한데 990개가 다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여도. 근데 이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지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뭐 개념은 그렇다고 하는데 와닿지는 않을 텐데 네. 뒤쪽에 제 기억에 예시가 좀 나와요. 네.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자면 요거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너무 이제 먼 나라 얘기 같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타리 게임기예요. 이게 아타리 게임기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예전에 쓰이던 어떤 비디오 게임기고 그래서 이게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환경이 옵저베이션을 던져줘요. 우리 에이전트는 지금 우리 뇌죠. 우리 뇌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옵저베이션은 화면을 던져주겠죠. 우리가 화면 보고 하잖아요 게임을. 그리고 리워드는 뭐냐? 여기 점수 1660점인데 뭐 몬스터 하나 죽일 때마다 리워드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봐서 액션을 하는데 액션은 뭐냐? 이 조이스틱 컨트롤러 그걸로 움직여갖고 총쏴 이런 거를 뿅뿅뿅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옵저베이션, 리워드, 액션은 좀 와닿죠. 네. 네, 여기서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는 뭐냐? 이 게임기가 액션을 받으면 다음 화면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들을 참고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 얘는 1024비트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1024개를 참고해서 다음 화면을 계산한대요. 그 1024개는 뭐
현재 틱은 어떻고 현재 몬스터들 위치 내 보스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에이전트가 한 액션, 에이전트가 뭘 쐈어. 그러면 쏘면은 날아가는 거를 계산해서 맞았어야 되니까 다음 틱에는 뭐 맞아서 몬스터가 하나 없어져 있거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숫자들을 참고할 텐데 뭐 글자를 참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니까. 그 숫자들이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예요. 그럼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생각하면 저희가 모르죠. 게임기 안에 들어있는 모르죠. 네, 정보들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 필요가 없죠. 그게 어떻게 계산하고 있든 우리는 옵서베이션만 보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화면만 보고 게임하니까 저희도. 그쵸. 근데 내부적으로는 얘가 뭔가 숫자들을 갖고 있겠죠. 현재 계산을 상황을 하겠죠. 표현하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숫자가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다. 다시 넘어오면 이제 에이전트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환경의 스테이트와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좀 쉬워요. 환경의 스테이트보다. 내가 다음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 걔가 에이전트 스테이트예요. 내가 다음 액션을 하는데 쓰이는 정보들 내가 조금만 써.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은 좀 좋은 예시가 아닙니까? 내가 주식을 하는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어제 주가만 볼 거야. 그럼 그게 내 스테이트예요. 숫자 하나가. 근데 나는 좀 더 똑똑해서 어제 주가도 볼 거고 어제 거래량도 볼 거고 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분기 때 발표된 재무제표도 볼 거고 이런 숫자 여러 개를 볼 거야. 그럼 그게 내 투자 에이전트의 스테이트예요. 내가 액션을 할 때 참고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이 스테이트예요. 에이전트의 스테이트. 그거는 그 스테이트는 자명하게 삼성전자 주식의 히스토리의 함수겠죠. 왜냐면 역사상 재무제표도 발표를 많이 했을 거고 주가도 계속 있었을 텐데 내가 어제 것만 참조한다 이런 걸 내가 정한 거니까 그 정보에 포함된 거겠죠. 히스토리 정보에. 그게 에이전트의 스테이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리워드와 옵저베이션을 합치고 그 예전에 있었던 리워드와 옵저베이션까지 뭐 다 보고 해서 그걸로 가공해서 네. 뭔가 정보를 만든 건데 네. 바로 쓸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했었던지에 대한 것도 들어있죠. 그럼요. 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는 세 가지가 다 ORA 네. Observation, Reward, Action이 포함된 애들의 네. 그거니까 그걸 보고 네.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내 에이전팅의 내 액션은 네. 어쨌든 스테이트는 내가 참조하는 숫자들 몇 개예요. 네. 자 이제 스테이트를 인바이러먼트 에이전트 스테이트로 구분해서 생각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마르코프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마르코프 한지 안 한지로의 관점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테이트를. 근데 스테이트가 마르코프 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결정을 할 때 바로 이전 틱의 스테이트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스테이트들은 다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전 틱의 스테이트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다른 말로는 future is independent of the past given the present. 그러니까 현재가 주어져 있으면 과거와는 독립적인 거예요. 미래는.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드려보자면은 이 예시는 강의에서도 나온 예시예요. 실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헬리콥터를 조종해요. 근데 현재의 위치, 뭐 기울어진 각도, 속도, 각속도, 가속도 뭐 이런 게 바람의 세기 이런 게 다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그 상황에서 이 헬리콥터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레버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10분 전에 내 헬리콥터가 어땠는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직전만 걸려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잘 하려면 헬리콥터를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네. 그 상황에 오기까지 뭐 히말라야를 거쳐서 왔는지 땅에서 올라서 왔는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 스테이트에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는 마르코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르코프 스테이트다. 이게 좀 어렵나요? 아, 네. 그냥 당연한 거 같은데. 당연한 것 같죠? 왜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아닌 게 뭔지도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아닌 걸 예시 들어볼게요. 내가 헬리콥터를 운전하는데 현재 바람의 세기 숫자 하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게 내 스테이트라고 생각해요. 스테이트는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쓰는 정보니까. 네. 그러면은 위치도 모르고 지금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과거 정보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아니죠. 아, 정보가 완전해야 마르코프 스테이트라는 뜻인가요? 완전과는 또 약간 다른 힌트인데, 그러니까 다음 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요소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시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기를 설명 안 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P ST 플러스 1 기분 ST는 네. 이 조건도 확률이죠. 그래서 ST에 왔을 때 스테이트가 지금 T예요. 네. ST 플러스 1이 될 확률은 다음 틱이 네. 그게 좌변이거든요. 네. P ST 플러스 1 기분 ST는 네. P ST 플러스 1 기분 S1, S2, 띵띵띵 ST. 네. 무슨 말이냐? S1부터 ST가 다 주어져 있어도 네. ST 플러스 1의 갈 확률은 ST로만 결정된다. 네. 이게 성립하면 스테이트는 마르코프하다고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시기에 의미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마르코프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 맞아요. 싹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전 틱의 스테이트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다음 틱의 스테이트는 오로지 지금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가 스테이트를 표현을 잘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트는 마르코프하다 혹은 네. 인포메이션 스테이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다른 걸로 보면은 이제 H1에서 T, 그러니까 히스토리 1에서 T까지가 있고 거기서 ST가 나오면은 H1에서 T는 버려도 되고 ST가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알게 되는 순간 히스토리는 던져버릴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스테이트는 미래에 대한 충분한 통계치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보면 environment state는 by definition 마르코프예요. 그러니까 정의상 마르코프예요. 그러니까 자, environment state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길 환경이 네. 다음 팁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정보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정보만 있으면 그 환경에 어떻게 왔는지 10분 전에 그 정보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 스테이트는 마르코프하죠. 히스토리도 당연히 마르코프할 거고. 네. 마르코프한 거는 현재 스테이트가 미래에 모두 다 영향을 주는 오로지 현재 스테이트는 그 과거는 다 필요 없어. 다 버려버려도 되고 같은 거예요. 과거를 다 보든 현재만 보든 다 똑같으니까 과거는 버려버리고 현재만 보자. 네. 아까 헬리콥터 예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동차 예시 들어보자면 네. 자, environment state는 마르코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environment state에서는 제가 예시를 들 수가 없어요. 네. agent state에서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아닌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잘 하고 싶어요. 옆에 충돌하지 않고. 네. 근데 스테이트는 내가 정하는 거랬죠. 필요한 정보들. 네.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옵저베이션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바깥을 보면 그게 다 옵저베이션인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봐요. 현재 위치. 도로에서 뭐 몇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지 그런 위치랑 그리고 뭐 현재 시간. 네. 현재 핸들 방향. 핸들이 몇 도 기울어졌는데
숫자 3개만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한 틱이 지나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3개만 알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엑셀을 풀로 밟았어요. 네. 그럼 다음 틱에 네. 이 차의 속도가 몇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모르죠. 왜냐면 현재 내 차의 속도를 몰라. 네. 내가 현재 내 차의 속도를 알면은 지금 밟았을 때 다음 틱에 내 차의 속도가 몇이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그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네. 근데 현재 내가 지금 속도를 모르니까 그렇게도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위치와 이전 틱의 위치, 이전 틱의 시간, 현재 틱의 시간을 그러니까 한 틱 더 전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틱을 보면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네. 그러니까 현재 속도는 얼마였구나를 알고 네. 그걸 통해서 다음 틱에 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스테이트를 정해버리면은 네. 마르코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르코프하게 정하려면 네. 그 스테이트에다가 현재의 속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스테이트를 정했다면 네. 그건 마르코프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네.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의 다음 속도를 계산하는 거 일을 하고 싶다고 에이전트가 하고 싶은데 그 직전의 스테이트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질 않고 그 전 몇 가지 더 스테이트를 가져와서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마르코프하지 않다.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군요. 네. 그거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들어준 예시는 속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두 스테이트를 참고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원인이 또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근데 마르코프 스테이트에서만 풀어요. RL이 거의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네 중요한 정의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이 식의 마음이 들어요. 그죠. 이 식 깔끔하죠. 이 식의 앞에 S1에서 ST-1까지를 날려버리고 싶은데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를 말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ST가 마르코프하다면 맞습니다. 이걸 다 만약 컴퓨터 연산을 시키는데 너무 많은 걸 다 넣으면 컴퓨터 터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웠었죠. 갑자기 네. 좀 더 다시 이제 좀 쉬운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스테이트가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G라고 생각해 보세요. G.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세 종류의 신호를 줄 거예요. 1번 신호는 전구를 켜는 거고 2번 신호는 레버를 당기는 거고 3번 신호는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어요. 네, 근데 맨 위에 시퀀스는 자, 전구를 2번 켜고 레버를 당기고 종을 쳤더니 네. 생지가 감전을 당해요. 전기 충격을 받다는 거죠. 예, 좀 잔인할 수 있는데 감전을 당해요. 생지는 이제 배우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구가 2번 켜지고 레버를 당긴 다음에 종이 울리면 감전을 당하는구나. 네, 두 번째는 종을 울리고 전구를 켜고 레버를 2번 당기면 치즈를 줘요. 네, 이건 좋은 거예요. 네, 감전은 안 좋은 거고. 네, 이렇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 레버를 당기고 전구를 켜고 레버를 당기고 종을 쳤어요. 네. 이때 여러분이 생지라면 여러분은 감전을 당할 것 같으신가요? 치즈를 받으실 것 같은가요? 이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스테이트를 지금 히스토리예요. 이거는 전구 레버 종은 히스토리고 네. 두 번째 히스토리고 뭐 네. 히스토리인데 자 마지막 가장 최근 세 개의 시퀀스를 내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내가 에이전트인데 네. 그러면은 자 마지막 세 개를 봐봐요. 전구 네. 이걸 무시하고요. 전구 레버 종일 때는 감전당했죠. 네.
전구 레버일 땐 치즈를 받았죠. 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감정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전구 레버 종이니까 감전이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스테이트를 그렇게 정의했다면. 네. 근데 내가 스테이트를 다르게 정의해 볼게요. 네. 내 스테이트는 지금까지 있던 시퀀스에서 전구의 개수랑 네. 레버의 개수랑 종의 개수야. 네. 그렇게 숫자 3개야. 네. 그럼 이거는 2, 1, 1이죠. 네. 맨 위의 시퀀스는. 네. 가운데 시퀀스는 어떤가요? 2, 1, 1이었고 네. 그러니까 전구 2개, 레버 하나, 종 하나인데 이거는 뭐 레버 2개, 종 하나, 전구 하나죠. 네. 근데 맨 아래는 레버 2개, 전구 하나, 종 하나가 두 네. 번째랑 개수가 똑같아요. 네. 이렇게 스테이트를 표현하면 맨 마지막은 난 치즈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 개수를 세는 거를 내 스테이트로 정했다면 네. 난 치즈. 네. 맨 마지막 3개의 시퀀스를 내 스테이트로 정했다면 난 감정. 네. 어느 것 다 가능한데 지금 이 데이터로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건데 네.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이 같은 데이터도 다른 추측이 가능한 거고 네. 지금 컴플리트 시퀀스는 뭐죠? 컴퓨터 시퀀스는 이 4개 그냥 다를 내 스테이트로 정하면은 알 수 없음이죠. 그러니까 내 스테이트를 마지막 3개로 정하면은 감정인 게 100%예요. 네, 100%. 네. 이건 99%가 아니라 100%인 거죠. 네. 이 스테이트에 왔으니까 다음은 이 스테이트부터 이어져야 되니까 딱 그건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내 스테이트 그냥 4개를 다 보면은 네. 이 스테이트는 처음 와본 스테이트예요.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뭐가 될지 알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컴플릿 시퀀스로 정하면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네.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강학습을 한다. 그럼 이걸 실행해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그러면 또 더 좋은 스테이트를 알 수 있겠죠. 예.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환경이 뭐 환경의 분류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fully observable 환경이 있고 partially observable 환경이 있어요. 근데 fully observable은 아까 우리가 environment의 스테이트를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볼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없는 환경도 있는데 이제 있는 환경은 fully observable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observation이랑 agent의 스테이트랑 environment의 스테이트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형식적 격식 있게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서라고 해요. MDP. 이렇게 fully observable 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부분을 이런 MDP를 다룰 것이다. 반대로 partially observable이 있고 이때는 agent 스테이트랑 environment 스테이트가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너무 많은 예시가 있겠죠. 로봇이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걸으면은 로봇이 어느 방향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카메라의 비전이 달라지고 또 카메라의 비전이 얘의 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 보는 시야일 뿐이지. 그리고 포커를 칠 때도 상대패가 뭔지 모르죠. 그럼에도 내가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partially observable한 상황, 부분적으로 관측 가능한 상황인 거고. 이럴 때는 내 스테이트와 environment 스테이트, 나를 제외한 스테이트가 같은 상황이 아니죠. environment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partially observable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뭐 줄여서 POMDP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럴 때 에이전트는 반드시 그 스테이트의 표현형을 자기가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뭐 히스토리를 그냥 쓸 수도 있고 RNN 같은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고 이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이전 스테이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현재 T의 observation의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더한 거를 뭘 통과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히스토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RNN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environment는 fully observable 환경과 partially observable 환경이 있다. 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개념을 그냥 잡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챕터가 하나 넘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챕터가 넘어왔는데 이제는 RL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볼 거예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폴리시, 밸류 펑션,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뭔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 알파고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실 텐데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잡아보자면은 폴리시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나타내는 애예요. 행동을 규정해주는 애고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액션을 뱉어주는 애예요. 매핑이에요. 뭐 편하죠?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폴리시는 뭐 보통 파이로 표시하는데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있고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S를 넣어주면은 액션 하나가 그냥 결정적으로 정해지는 애고 스토캐스틱은 스테이트를 던져주면은 여러 액션이 가능한데 각 액션별 확률을 뱉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뭔가를 하나를 픽해가지고 결국엔 액션이 하나 선택되겠죠. 그 확률에 비례하도록 샘플이 돼서 이런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와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있다. 오늘 이제 개념을 그냥 다 이해하는 날이니까 저번에 알파고 같은 경우는 디스토캐스틱 저번에 앞에 했던 스토캐스틱 폴리시였죠. 알파고. 여러 수가 가능하고 각 수의 확률을 뱉어줬으니까 네. 예, 그거를 뭐 SL로 학습하고 RL로 학습하고 네. 했었죠. 밸류 펑션. 밸류 펑션은 이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앤데 게임이라고 하면 뭐 게임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총 미래 리워드의 합산을 예측해주는 앤데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주는 걸로도 쓰이고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이 정말 익숙하셔야 돼요.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수식을 좀 꼼꼼히 살펴보자면은 우선 노테이션은 V로 써요. 밸류 펑션은 밸류니까 V. 네. 그리고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죠. 함수니까. 네. 근데 이 아래 첨자 파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폴리시 파이를 따라갔을 때 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얻을 총 리워드의 기대값 네. C 밸류 펑션이에요. 아, 네. 폴리시가 없으면 밸류 펑션이 정의가 안 되겠죠. 아, 왜냐? 내가 게임을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게임하느냐에 따라 밸류가 너무 달라져요. 리워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할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의해주는 애가 폴리시예요. 네. 디터미니스틱일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폴리시 파이를 따라서 S에서 파이를 따라서 게임을 끝까지 할 때 끝이 없으면 뭐 평생 할 때 네. 그때 총 리워드를 얼마 받게 되는지의 기대값이에요. 네. 왜 기대값이냐? 폴리시 파이가 스토캐스틱 폴리시라고 해봐요. 네. 그럼 같은 스테이트에서도 어떤 확률로는 이 선택을 하고 다른 확률로는 이 선택을 할 텐데 네.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리워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의 기대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아, 50% 확률로 이거 50% 확률로 이거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게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디터민 네.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폴리시에서는 네. 확률부터 아니니까 네. 엄청 쉽게 나오겠네요. 땡.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확률적인 요소가 폴리시가 확률적인 요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environment 환경 자체에 확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화성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액션을 해요. 로봇이. 네.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앞으로 조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확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환경 자체에. 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에 확률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맨날 같은 액션을 하더라도 네. 스테이트가 조금 틀어지면 네. 거기서 또 액션을 하면 계속 틀어져 나가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되게 여러 곳이 가능하고 네. 걔네들의 총 평균된 기대값이 밸류 펑션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네. 어쨌든 확률이 인바이러먼트 자체에도 어떤 확률성이 있다. 그래서 기대값을 꼭 넣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의 폴리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expectation인데 이제 파일을 따랐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environment가 아니라 expectation이네요. 네, 이건 environment가 아니라 네, expectation. 다시 그러면 다시. 그럼 environment는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우변을 설명드려보자면은 네, 이제 파일을 따랐을 때의 기대값인데 뭐의 기대값이냐? 리워드들의 기대값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st는 s, 그러니까 t일 때 s라는 스테이트에 있어야겠죠. 지금 인풋이 s니까. 그래서 네. given st는 s일 때 네, s라는 스테이트에서 시작했을 때 네, t 플러스 1에 받은 리워드, t 플러스 2에 받은 리워드, t 네. 플러스 3에 받은 리워드 점점점을 네, 다 더한 거의 기대값이에요. 네, 값만 왜 붙냐? 조금씩 감소를 시켜줘요. 이걸 디스카운트 팩터 이러는데 네, 뭐 예를 들어 0.9를 곱해주면은 미래 리워드는 조금씩 줄여서 예측을 해요. 네. 아하. 줄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미래 리워드는 불확실하다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뭐 돈으로 치면은 미래에 얻을 돈이 현재 같은 금액보다 더 싸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디스카운트 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은 이런 수식이다. r 더하기 r 더하기 r 더하기 r의 기대값. 근데 s가 주어졌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이제 예시로 넘어가고. 자, 아까 RL 에이전트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개 꼭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폴리시, 두 번째가 밸류, 마지막에 모델. 근데 모델은 뭐냐? 모델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애예요. 에이전트가 환경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환경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예측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번 리워드를 예측하는 거랑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예측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테이트 S에서 내가 액션 A를 했을 때 리워드를 뭘 받을지 이 리워드를 예측하는 게 하나 있고 네,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될지 네, 이 두 개가 인바이러먼트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 역할 두 개를 내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델링 기법은 RL에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네, 안 쓰고도 뭐 강화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모델 프리 에이전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걸 모델 베이스드 에이전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는 RL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그냥 개념들을 다 설명하는 단원이고 지금은 RL 에이전트에 어떤 종류가 있나를 설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폴리시, 밸류, 모델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예시를 통해서 봐볼게요. 자, 이게 문제예요. 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사람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네, 이걸 RL 에이전트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골까지. 네, 그래서 한 칸 가는 건데 네, 리워드는 한 칸을 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을 받아요. 네, 왜 이렇게 받냐? 최대한 적은 스텝으로 끝까지 가려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동서남북. 네, 그리고 스테이트는 에이전트의 위치죠, 그냥. 네, 그랬을 때 폴리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각 칸에서의 최적의 폴리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스테이트를 넣어줬을 때 어떤 액션을 하는지가 폴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네, 요 스테이트 있을 때는 위로 가야 되고 네, 이게 폴리시예요. 쉽죠? 네, 이 화살표들이 폴리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벽한 폴리시. 완벽한 폴리시, 이건 옵티멀 폴리시의 예시인데 네, 다양한 폴리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옵티멀 폴리시의 예시고 바보 같은 폴리시는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는 게 있거나 네. 뭐 그럼 계속 여기 빠지겠죠. 네, 아니면은 스토캐스틱 폴리시면 오른쪽으로 80% 왼쪽으로 20%가 네, 화살표로 그리기가 어렵겠지만 뭐 그런 것도 네. 가능할 거고요. 네, 뭐 밸류 펑션은 이제 내가 앞으로 끝까지 미래에 받을 리워드의 총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한 칸만 가면 끝이니까.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옵티멀 폴리시를 따랐을 때 얘기네요. 좋은 지적인데 밸류 펑션은 폴리시가 있어야 되고 네. 폴리시의 디펜던트한 함수고 네. 옵티멀 폴리시를 따랐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네. 쉽죠? 네. 마지막 모델. 모델은 이 그림 자체가 사실 모델인데 네. 자 리워드를 먼저 예측해야 돼. 모델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스테이트가 어디로 가냐, 리워드가 몇을 주냐,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리워드는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모델은 무조건 한 스텝 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리워드가 여기 나타내는 거, 스테이트는 이 검은 부분으로 지워져 있는 게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나타낸 건데 얘들은 이 칸에서 위로 간다고 위로 못 가잖아요. 네. 그냥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모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그 길은 왜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모델이 퍼펙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모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인바이러먼트가 이러하다는 게 아니라 네. 에이전트가 봤을 때는 이 인바이러먼트는 이래. 네. 인데 에이전트가 봤을 때 이 칸에서 사실 이 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에이전트는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을 안 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델이 틀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모델 may be imperfect,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리워드랑 다이내믹스라고 표현하는데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액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표현하는 거고 에이전트의 인터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환경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쉽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이 익숙해지면 좋은데 트랜지션 모델을 PSS'A라 해서 S에서 A를 하면 S'으로 간다. 네. 그 확률이 얼마나를 나타내는 게 트랜지션 모델이고 리워드 모델은 뭐 S에서 A를 하면은 이 값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에 나타난 거는 넘버 레퍼런스인 건가요? 그림에는 두 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확률이 어디 나와 있어요? 확률은 무조건 1인 거고 액션을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S에서 A를 하면 어디로 가는지. 네.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민영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기에 이 스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스테이트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일로 가겠죠. 네. 이 모델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그림 자체가 모델인 거예요. 길 자체가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이 에이전트가 보기엔 처음에 몰라요. 이게 가보지 않으면 이게 길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아예 검은색 맵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렸죠 모델이. 이 아래도 길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길이 있는데 네. 지금 에이전트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폴리시, 모델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또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자 너무 졸려오실까요? 죄송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개념인데 RL 에이전트를 분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까 RL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말했죠. 이번엔 RL 에이전트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가 있고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가 있고 액터 크리틱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밸류 베이스는 밸류 펑션만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아까 세 개 있다고 그랬죠. 밸류, 폴리시, 모델. 그 중에 밸류 펑션만 있어도 얘가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느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네.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네. 밸류 베이스드가 있고 네. 폴리시 베이스드는 이제 폴리시만 갖고 있어도 에이전트가 활동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액터 크리틱은 폴리시랑 밸류를 둘 다 학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에이전트가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모델 프리 에이전트가 있고 모델 베이스드 에이전트가 있어요. 모델 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그냥 미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 만들지 않고 네. 그냥 하는 거고 폴리시만 갖고 혹은 밸류만 갖고. 네. 모델 베이스드는 내부적으로 모델을 추측해서 만들어서 참고로 모델은 지금 인바이러먼트의 모델인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동작하는 애다. 이런 거를 내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놈이에요. 이 에이전트는.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에이전트는. 오늘은 너무 많은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뭐 네. 분류하는 방법도 나오고 네. 종류도 나오고 뭐 이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2장에서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서 네. 오늘 분류예요. 분류. 네. 그래서 이걸 분류해보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된다. 폴리시 베이스드가 있고 밸류 베이스드가 있고 액터 크리틱이 있죠. 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가지 방법을 나누는 건 모델 베이스드가 있고 모델 프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RL 에이전트를 분류하는 방법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 강화수록을 하나 학습한다. 이 영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영역은 액터 크리틱인데 모델 프리인 영역이고 이 영역은 밸류 베이스드인데 모델 베이스드 에이전트인 거고 그만큼 다양한 학습 방법만이 가능하겠죠. 1, 2, 3, 4, 5, 6, 6개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이 지금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네. 막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만큼 색칠된 부분이 폴리시 베이스드 맞아요. 그리고 여기 모델 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분은 모델 프리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알아서 그림이 좀 안 좋아요. 색깔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앞에 개념만 잘 이해하면 이 그림은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다 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나눈 거예요. 지금 에이전트를 막 나눴잖아요. 네. 이제 RL 문제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러닝과 플래닝이 있어요. 네. 러닝은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도 하고 또 플래닝은 다른 이름이 되게 많아요. 서치라고도 하고 우리 강화학습 강의인데 강화학습 안에 강화학습이 있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화학습이 크게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oblems within RL이니까 RL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러닝 문제와 플래닝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러닝 문제는 environment를 모르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데 환경이 그냥 던져진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네. 던져져서 그냥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네. 개의 폴리시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거가 러닝이에요. 플래닝은 environment를 알아요. environment를 안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S에서 A를 하면 리워드 뭘 받을지를 알고 어느 스테이트로 갈지를 아는 거예요. 네. 이 두 개를 아는 게 environment를 안다고 표현하는 건데 environment를 알 때 네. 에이전트는 실제로 environment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딴 상황들을 가볼 수가 있어요. environment를 아니까 내가. 네. 그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같은 거예요. 저희 네. 알파고에서 설명드렸던.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치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래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폴리시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아, 좋네요. 예. 그래서 모델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러닝, 플래닝 이런 게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타리 예시에서 예시예요. 방금 나온 개념에 대한 예시를 두 개를 들어드릴 건데 러닝의 예시는 이거 아까 봤던 슬라이드죠. 그래서 자, 이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옵서베이션을 던져주니까 네. 그것만 보고 게임을 그냥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말부터 상호작용하면서 게임의 규칙도 몰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수가 올라가도록 학습을 하는 거가 러닝이고 플래닝은 에뮬레이터가 있어서 에뮬레이터에다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음 상황 뭐가 돼? 그때 리워드 몇이야? 왼쪽으로 가면은 다음 상황 뭐가 돼? 그때 리워드 몇이야? 이거를 계속 쿼리를 날릴 수 있어서 네. 이걸 통해서 플래닝을 하면서 최적의 폴리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트리 서치가 있겠죠. 이렇게 트리 형태로 지금 갈라지면서 막 나가죠. 네. 해보면서 좋은 게 뭔지 아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은 계속
시도를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폴리시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찾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인바이러먼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모으는 건 익스플로레이션이고, 지금까지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일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도 익스플로이테이션만큼이나 중요한데 이 둘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왜냐면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보려면 내가 정보가 없는 곳을 가봐야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은 리워드 맥시마이즈랑 되게 다른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 가보는 곳이 어떨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계속 가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일 수 있어서 가보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리워드 맥시마이즈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이제 어떨지 모르는 탐험적인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인 거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메뉴를 먹을 때 늘 가던 음식점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네. 근데 그건 익스플로이테이션인데 사실 우리가 안 시켜본 중국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중국집이 생겼는데 그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봤던 곳을. 그게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중국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전 베스트보다 탐색해봤더니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는 걸. 그리고 뭐 몇 가지 패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오일 그러니까 땅을 팔려는데 내가 땅이 파보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알아서 그 지역을 팔 수도 있고, 뭐 전혀 다른 지역을 팠더니 석유가 훨씬 많이 나오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파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롤을 하는데 내가 정말 자주 해서 익숙한 캐릭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롤 하시나요? 아, 네. 예, 무슨 챔피언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미스포츠만 했을 때 됐어요. 아. 다른 걸 할 줄 몰라서. 예, 그러니까 미스포춘을 잘해서 미스포춘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원거리 딜러인데. 네. 근데 사실 민영님이 케이틀린을 하면 어쩌면 민영님한테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막 인생 챔피언일 수도 있는데 안 해봐서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안 해봤죠. 한두 판씩 이제 다른 챔피언도 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인데, 뭐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겠죠. 강화학습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재밌는 개념을 하나 설명드렸고, 이게 RL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리지만 오늘 하는 거는 맛배기고 네. 각각 개념들이 다 이제 깊게 들어갈 거여서, 자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개념 하나 설명드려요. 마지막 개념, 프레딕션 앤 컨트롤, 이 개념만 설명드리면 오늘 너무 많은 개념이 나왔는데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게 이 개념은 논문 읽을 때도 많이 나오고 뭐 강화학습 문제 설명할 때도 많이 쓰이는 텀이어서 텀을 이해하신다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좋은데, 프레딕션 문제가 있고 컨트롤 문제가 있어요.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프레딕션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평가하는 거예요.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평가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는 밸류 펑션을 잘 학습시키는 게 프레딕션 문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프레딕션 문제를 푼다, 밸류 펑션을 학습시킨다. 네. 컨트롤 문제는, 자 밸류 펑션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알겠죠? 폴리시가 나올 때가 됐죠. 대칭 문제. 그래서 미래를 최적화하는 애예요, 컨트롤 문제는. 그래서 베스트 폴리시를 찾는 걸 컨트롤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강의에서도 자 프레딕션 문제를 푼다, 컨트롤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프레딕션 문제는 밸류 펑션을 학습시키는 문제다, 컨트롤 문제는 폴리시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드 월드에서 프레딕션 문제는 이게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격자 칸들이 있고 지금 예시거든요. 마지막 프레딕션 컨트롤 개념의 예시가 나와서 프레딕션 예시 하나, 컨트롤 예시 하나 나오고 끝나는데, 네. 프레딕션 예시는 이제 그리드 격자 세계에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어요, 액션이. 근데
뭐 A로 가면은 A'으로 순간이동을 하면서 리어드 플러스 10을 받고 B에 가면 B'으로 순간이동하면서 리어드 플러스 5를 받아요. 그랬을 때 한 칸 이동하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네.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랜덤 폴리시로 내가 막 움직이면 각 칸의 밸류는 얼마가 될까? 뭐 선뜻 잘 모르겠죠? 이런 걸 푸는 게 이제 프레딕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 폴리시로 계속 동전 던지기를 해서 그냥 한 칸으로 막 랜덤하게 움직여 다니면은 얘가 리어드를 받을 텐데 각 스테이트에서 출발해서 충분히 오래 했을 때 얘의 퓨처 리어드의 합이 얼마가 될까? 이게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거고 이게 프레딕션 문제다.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프레딕션 문제가 있다. 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각 칸의 밸류예요. 아, 이 칸에서 출발했을 때 랜덤으로 계속 이동하면은 네, 밸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네, 퓨처 리워드 밸류 펑션이 퓨처 리워드잖아요. 네, 큐뮬레이티브 퓨처 리워드인데 자, 그 밸류 값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뭐 A 쪽에 있으면은 지금 8.8로 높죠? 왜냐면 플러스 10을 바로 받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데 있으면 좀 안 좋죠? 마이너스 1.9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걸 얻어낸 건데 어떻게 얻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네, 일단 저걸 찾는 게 프레딕션 문제다. 네, 스테이트에 따른 밸류를 찾는 거. 네, 컨트롤 문제는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찾는 게 컨트롤 문제다. 폴리시를 찾는 거. 네, 그다음에 최저 폴리시는 저 그림이라고 하네요.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네, 그때의 밸류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유니폼 랜덤 폴리시의 밸류보다 훨씬 값이 높죠. 이 최적의 밸류 펑션이거든요. 노테이션으로 V 아래 스타가 붙으면 다 옵티멀이에요. 앞으로 강의에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딕션과 컨트롤 문제가 있다. 예. 프레딕션은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거, 컨트롤은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이 페이지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5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인바이러먼트를 묘사하는 그림이고요. 네, 인바이러먼트는 뭐냐? 격자 월드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일로 움직이고 아래로 한 칸 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A에 빠지면은 네, 일로 순간이동을 시키면서 10을 줘요, 리어드를. 그거구나. B에 빠지면 B'으로 순간이동을 시키면서 5를 줘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랜덤하게 움직이면은 밸류가 어떻게 될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 3.7이 알 수 없잖아요. 네, 그걸 학습시키는 문제야, 프레딕션 문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진짜 태산같이 많은 개념들이 나왔는데 네, 좀 겁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이제 맛배기고 이제 이후에 다 하나하나 개념을 짚으면서 또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 10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파트 1은 좀 강화스의 기초예요. 그래서 좀 네. 작은 문제들이고, 네, 그래서 뭐 개념들 위주, 좀 작은 문제에서의 적용 네, 이런 걸 하면 이제 파트 2로 가면 문제가 커져요. 실제 뭐 바둑처럼 스페이스가 커진다고 표현하는데, 네, 뭐 다양한 경우, 다양한 시퀀스가 가능할 때 어떻게 최적의 폴리시를 찾고 밸류를 찾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RL의 개요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MDP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3강에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4강 5강이 모델 프리 프레딕션, 모델 프리 컨트롤. 그러니까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의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거,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의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 이런 걸 배우고요. 이게 다 작은 문제들에서 배우고, 이제 스케일업을 해서 밸류 펑션 학습하는 거, 큰 문제에서 폴리시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러닝과 플래닝을 합치는 방법. 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지식은 다 끝나요. 8강까지 하면. 9강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어떻게 잘 조율하는가. 아까 개념만 배웠지만 사실 그 둘을 어떻게 다 잘 취하는지는 안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게임에서 RL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어떻게 학습을 해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역시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시작이 왜 반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많은 개념을 어쨌든 다 배울 더 이제 하나씩 파고들 텐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던 날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이거를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뭐 영상을 또 보시면서 그리고 다음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면은 이 개념이 더 명확하게 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강화학습 첫 강의였고 또 이후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학렬랩의 노승환이었습니다. 학렬랩의 정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